어느 여름날 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민수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방학 동안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한적한 이 동네에서 유일한 민수가 느낄 수 있는 불안함은 가끔씩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와 건너편 폐가의 존재뿐이었다. 폐가는 몇 년 전까지는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대문과 창문이 부서진 낡은 집이었다. 민수는 늘 그 집을 지나가면서도 깊이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는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폐가 창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섬뜩한 기분에 얼른 발길을 재촉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새벽 2시쯤 그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그의 집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똑똑. 민수는 양심 때문에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급해졌다. 불안함이 커져가던 찰나 갑자기 소리가 멈췄고 민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궁금함에 민수는 문 앞을 살펴보았다. 신기하게도 먼지가 쌓인 현관문에는 얇은 손자국이 선명히 남아있었다. 손자국은 아이의 것처럼 작았고 지문이 뚜렷이 보였다. 장난인가? 민수는 혹시 지나가던 아이들이 장난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자국은 꽤 심각하게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을 몇 번 더 겪었다. 종종 새벽마다 들려오는 두드림 소리와 문 앞에 남겨진 수상한 자국들. 어느새 공포심이 그를 휘감았고 결국 그는 폐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늦은 오후 민수는 친구 진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둘은 플래시를 들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의 대문은 녹슬고 삐걱거려 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그들에게 쓸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 방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였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오래된 신문지들이 널려 있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조용했다. 민수는 무언가 이끌리듯 2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작은 걸음마 같은 발자국들이 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기이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진수가 외쳤다. 여기 봐.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어. 진수의 손이 가리키는 곳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인형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고 한문으로 영원히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그들은 일제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창문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펄럭이면서 창밖을 내다보게 만들었다. 창문 너머 겁에 질린 민수와 진수는 함께 숨이 멎을 듯한 소리를 들었다. 살려줘. 분명히 귀에 들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급히 폐가를 벗어났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폐가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그 어떤 실마리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저 오래된 빈집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찰의 말에 민수와 진수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며칠 후 민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밤이 찾아왔고 그는 짐을 다 싸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3시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이젠 이해할 수 없는 평화마저 느껴졌다.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감쪽같이 누군가가 사라진 듯한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문 앞에 놓인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함께 민수는 그 뒤로도 그 신발을 간직하며 그렇게 많은 일이 지나갔다고 전해진다. 종종 아직도 그 폐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누군가 그 소리의 비밀을 끝까지 밝혔다는 이야기는 없다. 마치 미스터리처럼 여전히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인 것만 같다. 민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인터넷의 공포썰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밤 무더위에 지친 나는 오랜만에 인터넷에서 공포 이야기를 찾아 읽기로 했다.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가장 무서웠던 경험담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제목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어 호기심에 이끌려 클릭했다. 글은 한 중학생이 겪은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20년이 넘은 건물로 작고 낡은 승강기와 어두운 복도, 그리고 좀처럼 밝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계단 때문에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귀신 나오는 아파트로 유명했다. 어느 날 밤 주인공은 외출했던 부모님 대신 홀로 집을 지키게 되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문득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서늘하게 느껴져서 창문을 닫고 거실로 이동했다.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집안에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전기 문제인 것 같아 전등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지만 불은 계속해서 깜빡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대로 확인해 보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고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 상태로 몇 분이 흘렀을 무렵 거실 창문 바깥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톡톡톡 일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10층 높이의 아파트라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층인데도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놀라움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했어. 무시하려고 했던 나는 쿵쿵 뛰는 심장을 안고 겨우 용기를 내어 창문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하얗게 흐릿한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긴 머리에 창백한 얼굴, 시선을 내 쪽으로 향한 듯한 그 모습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었고 동시에 소름이 쫙 돋게 만드는 것이었다. 혼란에 빠진 나는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었다. 창문 너머에 그 형체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미친 듯이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몇 시간이 흘렀을까.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제야 조금 안도한 나는 멀리서 부모님이 돌아온 소리를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도 주인공은 이유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종종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발소리,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 등 점점 더 불안이 커지던 어느 날 주인공은 그 아파트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다고 한다. 건설 과정에서 묘지의 유골들이 제대로 옮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건물 밑에 묻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주인공은 그곳을 떠날 때까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그 가족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이사를 결정했다. 그 아파트를 떠나는 날 주인공은 복도를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봤다. 그리고 마치 착각일 것 같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 뒤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만 당시의 공포는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번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관한 소문은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1900년대 초기에 지어진 후 한 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살았던 남자는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 이후 저택은 오래도록 비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택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이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3명의 친구 민수, 지훈, 그리고 은영이는 도전 정신에 불타 저택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름의 도구들도 챙겼죠. 저택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저택 앞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문을 밀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얽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흐릿한 달빛 아래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며 하나하나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거대한 벽난로와 그 주위에 놓인 낡은 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호수아비 같은 인형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은영이는 인형의 옷자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민수와 지훈에게 눈짓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인형일 뿐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2층을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큰 문을 발견했고 문을 열자 작고 불길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방 안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에 그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마치 방금 전 찍은 듯 선명한 세 명의 젊은이들이 저택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 인물들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소름이 끼쳐 방을 나와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 저택의 이곳저곳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택을 빠져나가려 할 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며 저택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절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택 밖으로 나가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고 민수와 은영이는 서로를 꼭 붙잡고 외롭게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믿기지 않는 두려움에 직면한 채 마을로 달려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저택을 조사한 결과 그곳에서 지훈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또 하나의 전설로 삼아 조용히 이야기하기만 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불가사의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곳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하나의 미제로 남아 전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이야기로 계승되었습니다.